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주방은 해가 지기 오래전부터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설이는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위해 마지막 요리를 접시에 담고 있었다. 공들여 만든 로스트 비프, 샴페인과 어울리는 섬세한 카나페,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칭찬했던 트러플 수프까지.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한 사람, 강지훈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이 음식들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본 것은 늘 그의 바쁜 뒷모습뿐이었으니까. 정각 7시, 현관 디지털 도어록에 건조한 기계음이 울렸다. 윤설이는 앞치마에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닌 정해진 의식을 치르기 전에 긴장감에 가까웠다. 거실로 들어선 강지훈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집 안에 온기조차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냉철한 기운을 풍겼다. 그의 시선은 식탁을 잠시 스쳤을 뿐 곧바로 서재를 향했다. 저녁 준비됐어요. 설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정에 예기치 않은 방해물이 끼어들었다는 듯. 단 미세한 짜증만이 스칠 뿐이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은 안 되겠어. 방금 홍콩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야 해. 그의 대답은 설이의 예상을 단일 인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서류는 서재 책상 위에 뒀어요. 지훈은 그제야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늘 그랬듯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존재를 집안에 잘 관리된 가구쯤으로 취급했다. 설이는 그가 서재로 향하는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등이 바로 그녀가 지난 3년간 봐온 남편의 전부였다. 지훈은 서재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나왔다. 그는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무심코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옥조각상을 스쳤다. 탁! 가벼운 소리와 함께 옥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설이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지훈은 발치에 떨어진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려 하지도 않았다. 사람 시켜서 치워 가야겠어. 그는 현관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설이는 깨진 옥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그렇게 부서져 내렸다. 지난 3년간 애써 붙잡고 있던 희미한 희망의 끈. 어쩌면 언젠가는 그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마지막 미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인식이자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다. 지훈의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설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깨진 옥조각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대신 자신이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함께 쏟아부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가장 작은 방, 손님용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어놓고 욕실 거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현금 다발 대신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위성 전화기, 그리고 몇 개의 가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이야말로 지난 3년간 그녀가 윤설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겨온 헬리오스의 진짜 무기였다.
서리는 작은 백팩에 이 물건들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원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그가 서명해야 할 수많은 결제 서류들 사이에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파일이 있었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블릿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 파일을 그의 긴급 결제 목록맨 위로 옮겨 놓았다. 그는 아마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서류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었다. 서리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 그녀의 모든 개인정보,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기록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값비싼 원피스 대신 옷장 구석에 있던 평범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백팩을 둘러맸다. 그녀는 더 이상 에이펙스 그룹 강지훈 총괄의 조용한 아내 윤설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거대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하던 천재 전략가 헬리오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완벽하게 차려진 식탁, 값비싼 예술품들, 그리고 항이만 감도는 이 호화로운 감옥. 그녀는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챙긴 것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유일하게 자신의 돈으로 산 작은 다육 식물이었다. 그녀는 저택의 정문을 통하지 않았다. 대신 주방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빠져나왔다. 이 문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이 아는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렸지만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가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철저히 그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삶에서 사라진 아내의 흔적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될 무렵 그녀는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유령이 되어 있을 터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있는 아름다운 새장 속에 새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새는 사실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날개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3년간의 그림자 연극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곧 진짜 무대의 막이 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오직 그녀, 헬리오스 자신이었다. 이틀 후 강지훈은 이른 새벽 비행기로 홍콩에서 돌아왔다. 거대한 저택은 그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적막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거실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차려져 있던 식탁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그가 깨뜨렸던 옥조각상의 잔해는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사람을 시켜 치웠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아내 윤설이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도 이 시간엔 침실에서 자고 있거나 혹은 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재로 향했다. 홍콩에서의 협상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은 지독히도 소모적이었다. 그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고 태블릿을 켰다. 수십 개의 긴급 결제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습관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파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파일명은 긴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계약서나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그의 망막을 날카롭게 찔렀다. 발신인은 윤설이. 그는 실소했다. 장난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불만 표출인가? 그는 파일을 열었다. 내용은 간결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그저 이 결혼을 끝낸다는 통보와 함께 마지막 서명란에 단정하게 적힌 윤설이라는 이름뿐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손님 마주용 방명록에 쓰던 필체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모욕감이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통제하려 드는가. 그가 베푼 부와 지위 안에서 조용히 숨만 쉬어야 할 존재가 그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윤설이가 이 저택 안에서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정면으로 배신당한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다. 이틀 전 저녁 그녀가 주방 쪽문을 통해 나가는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그녀는 평소 입던 옷이 아닌 낯선 후드티와 백팩 차림이었다. 그 모습은 그가 알던 윤설이가 아니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저택의 집사를 불렀다. 사모님은 어디 있지? 집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지난 이틀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초회 실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당장 내 아내를 찾아내. 이 집을 나간 지 48시간이 넘었다. 에이펙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CCTV, 신용카드 내역, 통신 기록, 뭐든 상관없어. 단 1시간 주지. 1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그녀의 위치를 올려놔.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적 없는 삶에서 윤설이라는 변수는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오점이 되었다. 강지훈이 아내의 행방을 쫓는 동안 에이펙스 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상황판에는 온통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핵심 계열사의 방화벽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뚫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완벽한 기업 사냥이었다. 총괄님, 한성그룹입니다.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중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한 회장. 강지훈의 유일한 적수이자 시장의 피비린내 나는 상어. 그는 오랫동안 에이펙스를 노려왔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해 온 적은 없었다. 그는 지훈이 홍콩에 간 사이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한성의 공격은 단순한 자금력을 이용한 주식 매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에이펙스의 핵심 기술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고 동시에 시장에 교묘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유도했다. 에이펙스의 최고 보안팀이 방어에 나섰지만 적의 공격은 마치 유령처럼 기존의 모든 방어 체계를 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이펙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런 정교한 공격, 이런 치밀한 전략. 이것은 한 회장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누군가 있다. 지우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했다. 헬리오스, 지금 당장 헬리오스와의 모든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당장 접촉하라고 전해. 1분, 1초가 시급하다. 헬리오스. 지난 5년간 금융 및 기술 전략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익명의 전략가. 성별도 나이도 국적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개입한 기업 분쟁은 언제나 의뢰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지우는 헬리오스를 영입하기 위해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헬리오스는 단 한 번도 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에이펙스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헬리오스뿐이었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시간 뒤였다. 지훈은 한 회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임시 방어선을 지휘하며 전화를 받았다. 찾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당혹감 그 자체였다. 총괄님,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지훈이 날카롭게 반문했다. 단순한 주부 한 명의 행방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나? 최 실장은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단순한 주부가 아닙니다. 저택을 나간 직후부터 모든 CCTV 영상에서 증발했습니다. 사용하던 신용카드, 은행 계좌,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디지털 발자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윤설이는 기계치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가 사준 최신 스마트폰의 기능조차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에이펙스 보안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말인가.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엇을 데리고 살았는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한 회장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헬리오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내의 잔상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아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 도시에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공업지대, 한 버려진 인쇄소 지하. 윤설이는 이곳에 임시 지휘본부를 차렸다. 이곳은 그녀가 헬리오스로서 활동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은밀하게 마련해둔 여러 은신처 중 하나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감돌았지만 중앙에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서버와 다중 모니터 시스템이 괴물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후드티를 벗어던지고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백팩에서 꺼낸 암호화키를 서버에 연결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며 수백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 윤설이라는 인물의 모든 기록을 지워왔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는 저택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던 사소한 CCTV 기록까지. 그녀는 단순한 삭제가 아닌 존재했던 데이터를 의미 없는 노이즈로 덮어쓰는 데이터 분쇄 작업을 수행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강지훈이 최 실장에게 자신을 찾으라 명령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에이펙스 보안팀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였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방어하는 자들이었다. 반면 그녀는 시스템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을 유령처럼 통과하는 자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추적 시스템에 잡힐 듯 말 듯한 가짜 흔적들을 흘려보냈다. 에이펙스 그룹의 보안 상황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최 실장은 강지훈의 서재에서 걸려오는 불호령 같은 전화를 받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직도 못 찾았나? 고작 여자 하나를. 내 보안팀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최 실장은 땀이 밴 손으로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총괄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모님의 흔적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지우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 작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들이 윤설이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려 하자 신호는
서울 시내 수백 개의 기지국에서 동시에 잡혔다가 사라졌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그녀가 저택을 나간 직후 이미 폐기된 유령 계좌로 연결되었다. 그녀의 모든 디지털 신원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었다. 최 실장은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총괄의 아내가 아니라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엘리트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오싹한 상상을 했다. 강지훈은 최 실장의 무능함에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돈, 권력, 기술.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3년간 자신의 집에서 밥을 하던 여자 하나의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굴욕감은 한 회장에게 공격당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서리의 공간이었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저택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가 사용하던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가지런히 정돈된 옷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사준 값비싼 명품 드레스와 핸드백들. 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옷들을 입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모두 강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필요한 소품에 불과했다. 그의 시선은 드레스룸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계부를 쓰거나 레시피를 정리하는 용도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필기구와 메모지 몇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그는 서랍 밑판을 두드려 보았다. 통, 미세하게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톱을 틈에 끼워 밑판을 뜯어냈다.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대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복잡한 암호학에 대한 두꺼운 원서 몇 권, 고전적인 전쟁 전략서, 그리고 최신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논문 다발이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주부 윤서리가 읽을 만한 책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책들 밑에 손바닥만 한 검은색 장치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구형 mp3 플레이어처럼 보였지만 측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포트와 작은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장치를 들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에이펙스의 기술연구소장에게 사진을 찍어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잠시 후 연구소장에게서 당황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총괄님, 이 장치는 외형상으로는 조잡해 보이지만 내부는 현존하는 어떤 통신기기와도 다릅니다. 자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일종의 독립형 보안통신기 같습니다. 이런 건 군사 등급 이상에서나 사용됩니다. 강지훈은 통화가 끊긴 휴대폰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암호학 서적, 전쟁 전략, 군사 등급의 통신장치, 그리고 에이펙스 보안팀 전체를 농락하며 사라진 디지털 발자국. 그가 알던 윤서리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지난 3년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 순간 그의 다른 비상 연락망이 울렸다. 헬리오스에게서 온 답신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귀사의 제안을 거절한다. 강지훈은 주먹을 세게 내리쳤다. 한쪽에서는 적의 공격에 제국이 무너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령이 되어버린 아내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의 연결고리를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에이펙스 그룹의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지경에 이르렀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지만 분위기는 폐잔병들의 집합소처럼 암울했다. 한 회장의 공격은 무자비했고 정확했다. 그들은 에이펙스의 가장 약한 고리, 최근 인수한 신생 핀테크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침투했고 그곳을 거점으로 그룹 전체의 금융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헬리오스의 거절은 그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놓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장이 다시 열리고 모두가 추가 폭락을 예상하던 그 찰나, 정체불명의 거대한 매수 주문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두 건의 주문이 아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마이크로 주문이 초당 수백만 번의 속도로 체결되며 한 회장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의 방어 매수가 아니었다.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완벽하게 조율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었다. 한 회장의 전략실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세력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희의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의 비자금인가? 모조리 쏟아부어 그들의 자금줄이 마를 때까지 밀어붙여. 그들은 매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낼수록 에이펙스의 주가는 오히려 미세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 기묘한 흐름을 즉각 포착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야. 그는 거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했다. 그 정체불명의 매수 세력은 단순히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회장이 매도를 위해 분할해 놓은 수많은 유령 계좌들의 패턴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식을 사는 동시에 한 회장의 자금 흐름 자체를 시장에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역추적 함정이었다. 헬리오스. 강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이 스타일, 이 대담하고 무자비한 전략. 그는 업계에서 전설로만 듣던 헬리오스의 방식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헬리오스는 적의 힘을 역이용하여 적의 심장을 찌르는 전략가였다. 그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장에 개입했다. 강지훈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헬리오스의 움직임에 맞춰라. 우리도 역공에 나선다. 윤설이는 자신의 지하 은신처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를 떠나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자동화된 방역 시스템, 키메라가 한 회장의 공격 알고리즘을 상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한 회장이 노리는 에이펙스의 핵심 자산 중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소규모 연구소의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기술은 그녀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 강지훈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에 의해 강압적으로 에이펙스 그룹에 합병되었다. 강지훈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설이는 3년간 그의 아내로 살면서 언젠가 그 기술을 되찾거나 혹은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 회장이 그것을 손에 넣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족의 유산이자 그녀의 복수이기도 했다. 키메라는 한 회장의 공격 루트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 회장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에이펙스 그룹 내부에 강력한 조력자, 즉 내부 배신자가 있었다. 누군가가 한 회장에게 에이펙스 방화벽의 백도어를 의도적으로 열어주고 있었다. 설이는 망설였다. 이 정보를 강지훈에게 넘겨야 하는가?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자신의 부모님 유산이 한 회장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배신자의 IP 주소와 접근 기록을 추출했다. 하지만 그것을 강지훈에게 직접 보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정보를 에이펙스 그룹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라는 가장 외진 곳의 로그 파일에 익명으로 끼워 넣었다. 그녀는 그 정보에 시간 제한이 걸린 암호화 플래그를 심었다. 정확히 24시간 후 강지훈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삭제될 터였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과연 강지훈이 자신의 제국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스스로 발견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헬리오스의 도움만을 바라며 왕좌에 앉아있는 무능한 왕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윤설이로서 그에게 실망했지만 헬리오스로서 그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헬리오스의 참전으로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상황은 위태로웠다. 헬리오스의 방역은 한 회장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 에이펙스가 입은 피해를 복구시키진 못했다. 오히려 헬리오스의 알고리즘이 헤집어 놓은 데이터 속에서 에이펙스 내부 시스템의 수많은 취약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마치 최고 등급의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다른 종양들까지 모조리 노출시킨 것과 같았다. 강지훈은 경악했다. 이것은 자신이 구축했다고 믿었던 철옹성이 아니었다.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다. 그는 헬리오스가 단순히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헬리오스는 에이펙스를 구하는 동시에 강지훈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내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는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헬리오스는 대체 누구인가? 왜 그는 자신을 돕는 척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가?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내 윤설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군사 등급의 통신기, 암호학 서적, 그리고 유령처럼 사라진 그녀의 행방.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불협화음을 내며 맴돌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헬리오스가 심어둔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에이펙스의 가장 깊숙한 내부 감사 시스템, 그조차도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데이터의 무덤 속에 숨겨져 있었다. 24시간의 시간 제한이 걸린 암호 파일. 그는 헬리오스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최고 기술팀을 소집했지만 그들조차 암호의 구조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바로 그때 그는 윤설이의 방에서 가져온 그 정체불명의 검은색 장치를 떠올렸다. 그는 장치를 연구소장에게 가져갔다. 이것과 저 파일의 암호화 방식이 관련 있을지도 몰라. 당장 분석해. 연구소장은 반신반의하며 장치를 연결했다. 놀랍게도 장치는 헬리오스의 파일과 즉각 반응했다. 그것은 파일이 아니라 이 장치를 위한 열쇠였다. 파일이 열리고 내부 배신자의 명단과 접근 기록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지훈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보다 더 그를 사로잡은 것은 헬리오스에 대한 의문이었다. 헬리오스는 어떻게 이 장치의 존재를 알았는가? 아니, 어쩌면 이 장치 자체가 헬리오스의 것인가? 강지훈은 윤설이의 드레스룸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암호학 서적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집 안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두고 3년간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 윤설이와 전설적인 전략가 헬리오스. 이 두 개의 점이 그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윤서리를 찾는 모든 작업을 중단해 지금부터 헬리오스를 추적한다. 단, 물리적인 인물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유령을 찾는다고 생각해. 헬리오스가 한 회장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 코드를 전부 분석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는 헬리오스의 코드를 통해 헬리오스의 정체를 밝혀내려 했다. 그것이 아내의 행방을 찾는 유일한 단서라고 확신했다. 에이펙스의 최고 분석가들이 헬리오스의 코드에 매달렸다. 그것은 완벽한 예술작품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다른 것을 보았다. 코드의 논리 구조, 변수명의 기묘한 조합,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 그것은 현대 프로그래밍의 문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전쟁 전략,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에서나 볼 수 있는 기만과 유인, 그리고 역공의 전술 그 자체였다. 그는 서재에서 윤서리의 책장에서 봤던 바로 그 전략서들을 떠올렸다. 패턴을 찾아 지운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남겼을 리 없지만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서명 같은 것이 있을 거다. 분석가들은 밤을 새워 데이터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다. 헬리오스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경유한 수천 개의 프록시 서버 노드들. 그것들은 전 세계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총괄님, 이 노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시베리아의 버려진 기상 관측소, 남미의 정글,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최 실장이 보고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화면에 떠있는 수천 개의 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무작위, 무작위.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유일하게 그녀와 발코니에 함께 서 있었던 밤. 그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그는 바쁜 일정에 지쳐 있었고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검은 고자리예요. 아름답죠? 저 별들은 제각기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는 그때 그 말을 무시했다. 별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지금 모니터 위에 그 무작위 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선을 그어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마을, 시베리아의 관측소, 남미의 정글. 그 점들을 연결하자 희미하게 검은 고자리, 엘리라의 형상이 드러났다. 전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헬리오스가 남긴 서명. 아니, 윤서리가 남긴 서명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조롱하듯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다고. 그는 검은 고자리 형상의 중심부, 가장 밝은 별, 베가에 해당하는 지점을 확대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 오래전에 폐쇄된 공업지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에이펙스의 부동산 목록에도 올라와 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최 실장, 당장 이 위치로 안내해. 보안팀은 대기시켜. 아무도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강지훈은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분노,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 그는 낡은 인쇄소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폐허였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굳게 닫힌 지하로 통하는 철문을 발견했다. 최첨단 잠금 장치 대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그는 빛을 보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빛이 지하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그 중앙에
한 사람이 거대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헤드셋을 쓴 채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지휘하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설의 전략가 헬리오스, 그리고 자신이 3년간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아내 윤설이, 그 두 존재가 지금 한 사람의 뒷모습으로 겹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고 의자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침입자를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당황 혹은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냉정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네요. 강지훈 총괄님, 아니면 여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그 순간 강지훈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 그가 무시했던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처럼 그를 덮쳤다. 그의 아내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무릎 꿇고 도움을 구걸해야 했던 시장에 보이지 않는 신 헬리오스였다. 여기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네요. 강지훈 총괄님, 아니면 여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윤설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모니터의 윙윙거리는 소음 사이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가 3년간 무시했던 아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절박하게 찾았던 헬리오스. 두 개의 존재가 하나의 인물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이제 조롱과 혼돈의 파편으로만 남았다. 그는 입술을 열려 했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 분노? 아니면 변명? 그의 모든 권위와 자신감은 이 작은 지하 공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무력하게 증발했다. 윤설이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충격 따위를 받아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전쟁 중이었고 그는 방해꾼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벙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로 번쩍였다. Critical Attack Detected. 한 회장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강지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총괄님, 끝났습니다. 한 회장이 내부 배신자의 자료를 이용해 검찰에 우리 자금 전체를 동결시켰습니다. 불법 자금 혐의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었다. 한 회장은 배신자의 거짓 증언과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에이펙스의 숨통을 법적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자금이 동결된 이상 헬리오스의 방어 알고리즘도 무용지물이었다. 에이펙스는 이제 단 한 푼의 현금도 동원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군. 서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에이펙스의 자금 흐름도가 떴지만 모든 것이 붉은색 동결 딱지로 막혀 있었다. 한 회장은 당신의 자금줄을 묶고 동시에 언론에 당신의 비리를 터뜨릴 거야. 48시간. 그 안에 에이펙스는 법정 관리 신청조차 못하고 공중분해되겠지. 그녀의 분석은 얼음 송곳처럼 정확했다. 강지훈은 무너지는 자존심을 애써 붙잡았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등을 응시했다. 지난 3년간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그 뒷모습.
이제 그 등이 그와 에이펙스 그룹 전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갈라져 나왔다. 헬리오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며 정정했다. 서리 씨, 도와줘. 서리가 의자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왜? 당신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3년간 나를 유령 취급했던 그 대가로.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내 목적은 당신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한 회장 손에 내 부모님의 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는 것뿐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거래를 하지. 이 48시간 동안 당신은 더 이상 에이펙스의 총괄이 아니야. 그녀가 지훈의 앞에 섰다. 당신은 내 전략을 실행할 도구야. 당신이 가진 이름값, 남은 인맥, 그리고 그 오만한 얼굴까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에 피가 끓었지만 그는 선택지가 없었다. 하겠다. 조하, 첫 번째 임무다. 서리가 작은 통신장치를 그에게 던졌다. 지금 당장 지상으로 올라가. 한 회장은 지금쯤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의 불법 자금 서버를 파기하고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해커들이 최고라고 믿지만 그들은 내 키메라 시스템의 존재를 몰라. 그녀의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내가 그들의 방화벽에 구멍을 낼 거야. 3분. 정확히 3분 동안 나는 뭘 하면 되지? 지훈이 물었다. 최 실장에게 연락해. 그가 가진 보안팀의 물리적 자원이 필요해. 내가 한 회장의 서버 위치를 전송할 거야. 당신은 최 실장팀이 그 서버를 압수하도록 지휘해. 법적인 절차 따위는 잊어. 이건 전쟁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녀는 지훈을 벙커 밖으로 밀어냈다. 당신의 남은 영향력으로 검찰과 언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강지훈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평생 법과 시스템의 정점에서 군림했지만 이제는 법을 파괴하는 서리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연락했다. 총괄님, 무리입니다. 지금 움직이면 우리도 불법이 됩니다. 최 실장이 절규했다. 지훈은 서리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외쳤다. 닥치고 실행해. 이건 명령이다. 에이펙스를 되찾고 싶으면 당장 움직여. 지하 벙커 안에서 서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 회장의 보안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은 서리의 침입을 감지하고 즉각 방어벽을 재구축했다. 하지만 서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가짜 침입 경로를 노출시켜 그들을 유인했다. 그들이 가짜 흔적을 쫓는 사이 그녀의 본체인 키메라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 백업 데이터 저장소에 침투했다. 1분 남았다. 서리는 통신장치에 대고 낮게 말했다. 지상에서는 지훈이 최 실장의 팀을 지휘하며 건물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버실은 4층이다. 그들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막아. 지훈은 자신이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이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전략가가 아니라 현장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찾아왔다. 서리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한 회장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그가 검찰과 정치인들을 매수한 로비 장부를 통째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적의 보안팀이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고 역추적을 시작했다.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렸다. 강지훈, 시간이 없어.
30초 안에 서버 전원을 차단해. 물리적으로. 뭐라고? 그럼 데이터는? 지훈이 소리쳤다. 다운로드는 끝났어. 그들이 내 위치를 역추적하기 전에 링크를 끊어야 해. 당장. 지훈은 최 실장에게 절박하게 외쳤다. 전원 차단해. 지금 당장. 총성이 몇 발 울리고 곧이어 건물의 모든 불이 꺼졌다. 벙커 안 서리의 모니터에서도 역추적 신호가 멈췄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헤드셋을 벗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서리는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리 장부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한 회장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 그림자 이사회의 실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물급 인사가 연루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확보했다. 서리가 지훈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한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들의 입으로 직접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야지. 지훈은 최 실장팀이 확보한 서버 하드웨어를 챙겨 벙커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먼지와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은 묘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지훈이 물었다. 서리는 낡은 인쇄소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장비들이 있었다. 한 회장은 지금쯤 자신의 서버가 탈취당한 것을 알았을 거야. 그는 패닉 상태지.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믿는 내부 배신자, 당신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할 거야. 그녀는 음성 변조기와 고성능 도청 장치를 확인했다. 우리는 그 대화를 가로챌 거야. 서리는 배신자의 통신 라인을 해킹했다. 그리고 지훈에게 헤드셋을 씌웠다. 당신이 직접 해. 당신의 목소리 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오만한 총괄의 목소리로. 그를 속여서 한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 지훈은 망설였다. 연기라니. 하지만 그는 서리의 차가운 눈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인, 감히 나를 배신해. 지훈은 서리가 써준 대본을 읽으며 자신의 모든 분노와 경멸을 목소리에 실었다. 배신자는 당황했다. 총괄님, 그게 아닙니다. 한 회장의 협박 때문에 닥쳐. 지훈이 포효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한 회장에게 연락해.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마지막으로 협상을 원한다고 전해. 배신자는 지훈의 협박에 넘어가 즉시 한 회장에게 연락했다. 서리는 그들의 3자 통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강지훈, 이제 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건가? 지훈은 서리의 지시대로 굴욕적인 목소리를 연기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에이펙스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한 회장은 크게 웃었다. 절반? 난 전부를 가질 걸세. 자네 비서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줬더군. 자네의 불법 승계 과정, 차명 계좌, 검찰이 아주 좋아할 거야. 자네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걸세. 그 말은 서리의 시스템을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한 회장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그것도 강지훈의 불법 승계까지 덤으로 자백하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됐어. 서리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그녀는 즉시 이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의 언론사와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검찰 내부에 청렴한 라인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이 가진 마지막 영향력을 쓸 차례야. 이사회를 소집해. 당신의 아버지가 심어둔 그 늙은 여우들을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에이펙스 그룹의 긴급 이사회. 강지훈은 엉망이 된 모습 그대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사들은 그를 비웃고 있었다.
한 회장에게 이미 매수된 자들이었다. 강 총괄,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 회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켜졌다. 서리의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명령이 실행되었다. 공개. 한 회장과 배신자의 통화 내용, 한 회장의 자백, 그리고 그가 이사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이사회와 동시에 외부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훈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한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와 공모했던 이사들, 배신자, 그리고 부패한 검찰 간부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에이펙스의 자금 동결은 즉각 해제되었다.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되찾았다. 아니, 정확히는 윤서리가 되찾아 주었다. 지하 벙커로 돌아왔을 때 서리는 이미 모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버는 초기화되었고 모니터들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48시간에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맙소.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래는 끝났어, 강지훈 씨. 그녀가 마지막 백팩을 맸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지켰고 나는 내 부모님의 유산을 지켰어. 우린 빚진 게 없는 셈이지.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잠깐.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이제 어디로 갈 거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서리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48시간 동안의 치열함 대신 다시 3년 전의 그 무표정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당신은 아내가 필요했지. 나가 필요했던 게 아니니까. 그녀는 다시 돌아섰다. 그녀가 떠나간 지하실에는 강지훈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48시간의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침묵은 그가 3년간 익숙하게 여겼던 저택의 적막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헬리오스가 남기고 간 장비들의 희미한 열기와 전선 냄새만이 그가 겪은 모든 일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녹슨 철문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뜨거웠다. 그는 에이펙스 그룹의 비상 대책반에 모든 수습을 맡긴 채 홀로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내라고 불렀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늘 고개를 숙인 옆모습 혹은 조용히 음식을 나르던 뒷모습뿐이었다. 그 모든 것이 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찔렀다. 저택은 그가 떠날 때와 똑같이 차갑고 거대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지 않고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늘 앉던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는 기다렸다. 최 실장에게 그녀를 다시 사냥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헬리오스를 이길 수 없음을, 그리고 윤서리를 강제로 붙잡아 둘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완벽한 바보였는지 곱씹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오만한 말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가 깨뜨린 옥조각상에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외박한 밤에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저택은 그녀의 감옥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던 그녀의 전초기지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저택의 사용인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서재에서 세웠다. 그의 제국은 지켜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처럼 공허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지켰고 복수를 완성했으며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족쇄가 필요 없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 쪽문이 아닌 위풍당당한 정문이었다. 구두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서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윤설이의 소리 없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헬리오스의 당당하고 절도 있는 행진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서재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지하 벙커의 전투복도, 저택의 수수한 원피스도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48시간의 피로 대신 냉철한 지성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도 익명의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윤설이 그 자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 늘 비어있던 방문개경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곧장 그의 책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가 3년간 온 세상을 지배하는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탁!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것은 지훈의 심장에 못을 박는 듯 무겁게 울렸다. 그는 그것이 이혼 서류의 최종본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계약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다. 지우는 천천히 파일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이펙스 그룹 헬리오스 전략적 파트너십 및 공동 경영 계약서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제1조 헬리오스 본명 윤설이를 에이펙스 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 및 이사회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제2조 헬리오스는 그룹의 모든 보안, 전략, 신기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 및 거부권을 가진다. 제3조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원천기술연구소는 헬리오스 레베오로 분사하여 그녀의 완전한 독립 경영을 보장하며 에이펙스는 이에 대한 지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항복 문서였다. 강지훈의 제국 절반을 떼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개인 조항이라는 제목의 부록이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제1항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이는 개인적 동반자 관계로서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재정립한다. 제2항 모든 자산은 공동 명의로 전환하며 모든 중요 결정, 사업적, 개인적 은 쌍방의 투명한 합의에 이루어진다. 제3항 주 1회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디너를 가지며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 더 이상 한 사람의 뒷모습만 존재하는 식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계약서이자 강지훈이라는 인간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었다. 강지훈은 모든 조항을 읽고 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가 베푸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단순히
최고 전략가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오만한 독재자가 죽고 윤설이의 파트너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3년간의 무관심, 48시간의 절박함,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여자를 얻고 싶어졌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가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에만 사용하던 만년필을 꺼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장, 그녀의 이름 윤설이가 이미 서명되어 있는 그 옆자리에 자신의 필생의 무게를 담아 3글자를 적었다. 강지훈. 서명이 끝나자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그녀에게 밀었다. 잘 부탁하오, 윤 부의장. 아니, 헬리오스. 세월이는 계약서를 들어 올리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승리의 미의 미소도, 용서의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한 지극히 만족스러운 전략가의 미소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7시 식당에서 보죠. 강 총괄. 그땐 넥타이는 풀고 와도 좋아요. 대신 당신의 진짜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녀는 서재를 나갔다. 강지훈은 홀로 남겨졌지만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 자신의 제국,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오늘 저녁 그녀와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